문화의 중심지라 불리는 곳에서 평생을 살아온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나라의 문화와 예술을 가볍게 평가했고 특히 한국을 이렇게 단정지었습니다. 문화적 깊이가 부족한 나라, 교육 수준도 그에 따라 한계가 있을 수밖에. 하지만 믿기 어려운 변화가 그의 집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한국에 잠시 다녀온 딸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자신감, 목표, 그리고 말투까지 바뀐 딸을 본 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문화가 떨어지고 교육이 부족한 나라에서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달라진 거지? 결국 그는 직접 그 나라를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문화적 자부심과 편견은 단 몇 주 만에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시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다음 감동 사연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예술평론가로 살아온 앙드레라고 합니다. 수십 년간 저는 르네상스 미술, 인상주의 화풍, 그리고 유럽 예술사의 흐름 속에서만 숨을 쉬며 살아왔습니다. 제게 세상은 늘 유럽을 중심으로 돌고 있었고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굳이 눈길을 줄 이유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솔직히 부끄러운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한국은 오직 시험과 경쟁에 매달리는 나라였죠. 아이들이 웃을 시간도 없이 성적을 위해 달리고 사회도 효율과 속도만을 추구하는 그런 이미지였습니다. 저는 늘 예술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그 나라에 대해서는 깊이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녁 식탁에 마주 앉은 제 딸, 클레어가 평소와 다른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저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순간 제 손에 들린 포크가 멈췄습니다. 한국? 제 딸이 낯선 나라의 이름을 꺼내는 것이 이상했고 그게 하필 한국이라는 사실이 더 의아했습니다. 클레어는 그동안 늘 내성적이고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친구도 많지 않고 혼자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었죠. 한국, 거길 왜 가고 싶다는 거니? 저는 의아함과 동시에 걱정이 앞서 조금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클레어는 제 시선을 피하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학교에서 교류 프로그램이 있어요. 3개월 동안 한국에서 학생들이랑 생활하며 문화 체험을 하는 거예요. 저 해보고 싶어요. 솔직히 제 머릿속엔 온갖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울 게 뭐가 있다고? 저는 여전히 한국을 피상적인 이미지로만 알고 있었기에 제 딸이 그곳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클레어, 내가 거기 가서 얻을 게 뭔지 아빠는 잘 모르겠구나. 차라리 파리에서 미술 워크숍을 하거나 이탈리아에 가서 르네상스 미술을 보는 게 더 낫지 않겠니? 제 말에 클레어는 잠시 고개를 숙이더니 의외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빠, 이번에는 미술이 아니라 사람을 배우고 싶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사람을 배우고 싶다. 평소라면 제 딸이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또렷하게 말하는 일은 거의 없었기에 그 순간만큼은 아무 말도 잇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내의 부드러운 설득과 딸의 간절한 의지에 밀려 저는 마지못해 허락을 했습니다. 좋다 하지만 혹시라도 무리하면 바로 돌아오도록 해라. 그렇게 제 딸은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딸이 한국에서 보낸 사진을 가끔 보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제가 알던 내성적인 클레어의 모습이 아니라 무언가에 몰입하며 웃고 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한복을 입고 활짝 웃고 있는 사진, 한국 음식을 맛보며 즐겁게 대화하는 모습, 그리고
교실에서 무언가를 발표하는 사진까지. 솔직히 놀랐습니다. 제 딸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웃고 말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3개월 뒤 인천에서 비행기를 타고 돌아온 클레어를 공항에서 마주한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늘 수줍게 미소 짓던 눈이 이제는 자신감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걸음걸이, 표정, 목소리까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아빠, 클레어가 제게 달려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웃음이 번졌지만 마음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3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아이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차 안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참다 못해 물었습니다. 클레어, 한국에서 뭐가 그렇게 좋았니? 그 질문에 클레어는 잠시 창밖을 보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빠, 한국에서 배운 건 단순한 문화나 공부가 아니었어요.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아빠, 거기 사람들은 제 얘기를 정말 들어줬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이 일렁였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마음. 저는 예술을 하면서도 종종 작품을 앞세웠고 정작 제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사진과 대화를 통해 들은 한국은 제가 알고 있는 한국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정말 그곳이 제 딸을 이렇게 바꾼 곳이라면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보자. 그 나라가 어떤 곳이길래 내 딸을 이렇게 바꿔 놓았는지.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에서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없는 나라,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저는 비행기 창문 너머로 서서히 다가오는 서울의 야경을 보며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공항에 내리는 것만으로도 이 나라의 인상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인천공항 활주로에 내려 비행기 문이 열리자 한국의 공기가 제 얼굴에 닿았습니다. 상상보다 맑고 차분한 공기였습니다. 공항 게이트를 지나며 제일 먼저 놀란 것은 공항의 질서와 구조였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며 수많은 공항을 경험했지만 인천공항은 묘하게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흐름이 끊기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민국 심사대 앞, 긴 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조용히 줄을 서 있고 안내 표지판과 직원들의 설명이 명확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밀치거나 소리치지 않는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프랑스의 일부 공항에서는 가끔 새치기나 소란이 일어나곤 하죠. 짐을 찾고 나서 대합실로 나오는데 눈에 띄게 깨끗했습니다. 바닥에 쓰레기 하나 없이 정리된 공간. 청소 인력들이 보이기는 했지만 그보다 더 인상적인 것은 사람들이 쓰레기를 거의 버리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와 서울 시내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를 탔습니다. 그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버스 출발 시간과 도착 시간이 정확하게 지켜지는 것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버스나 기차가 지연되는 일은 그리 드문 일이 아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마치 시계가 숨 쉬듯 정시 출발, 정시 도착이 이루어졌습니다. 서울 시내에 들어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층 빌딩 사이로 반짝이는 간판들, 끊임없이 이어지는 차량 행렬, 그리고 그 속에서도 일정하게 흐르는 교통 체계.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밤인데도 거리가 안전해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길거리에 젊은 여성들이 혼자 걸어가고 휴대폰을 보며 여유롭게 대중교통을 기다리는 모습은 제게 큰 인상을 주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잠시 주변을 걸었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이었는데도 편의점이 환하게 불을 밝히고 사람들이 드나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무인 계산대와 키오스크였습니다. 영어와 프랑스어로도 전환이 가능했고
안내 화면이 직관적이어서 처음 써보는 저도 어렵지 않게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IT 강국이라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것이 생활 깊숙이 스며든 모습은 처음 보는 경험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의 대중교통을 직접 경험하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역에 들어서자 정확한 도착 시간이 실시간으로 표시되는 전광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승강장에는 안전문이 설치되어 있었고 플랫폼도 놀라울 만큼 깨끗했습니다. 기차가 들어오자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양옆으로 서고 하차하는 사람들을 먼저 보내주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놀랐습니다. 프랑스의 지하철에서는 가끔 승객들이 내리기도 전에 밀고 들어오는 장면을 자주 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마치 보이지 않는 규칙이 작동하는 듯 자연스럽게 질서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는 대부분의 승객들이 조용히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들뿐 아니라 어르신들도 태블릿으로 뉴스를 보고 계시는 모습이 낯설면서도 흥미로웠습니다. 점심 무렵, 저는 딸이 머물렀던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학교 앞은 한창 점심시간이라 활기가 넘쳤습니다.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식사를 하거나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가 놀란 것은 학생들이 교사에게 인사를 할 때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교사와 학생이 비교적 평등한 관계로 대화를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존중은 있지만 형식적인 예절은 거의 없는 편이죠. 하지만 한국에서 학생들이 보이는 예절은 단순히 형식에 그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몸에 밴 습관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호텔 방 창가에 서서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다니.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은 단지 경쟁에 매달리는 나라였고 사람들의 표정은 지쳐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본 한국은 질서와 효율, 그리고 그 속에 살아 숨쉬는 여유와 배려가 공존하는 나라였습니다. 이제 저는 제 딸이 왜 그토록 그 나라를 소중하게 여기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한켠에서 제 편견이 하나씩 무너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딸 클레어가 다녔던 한국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제 딸이 처음으로 자신감을 키우고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하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학교 앞에 도착하니 등교 시간은 이미 지났는데도 정문 앞은 조용했습니다. 프랑스의 일부 학교에서는 등교 시간 직후까지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오고 시끄럽게 떠드는 모습이 흔한데 이곳은 정문 앞에서 교사가 학생을 맞이하며 차분하게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고개를 숙여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며 교문을 통과했습니다. 그 모습은 저에게 꽤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교무실로 안내를 받아 들어서자 교장 선생님과 몇몇 교사가 제게 다가와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멀리 프랑스에서 오셨다니 환영합니다. 그들의 표정은 형식적인 인사 이상이었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었죠. 교장 선생님은 저를 학교 안으로 안내하며 다양한 시설을 보여주셨습니다. 도서관, 과학실, 예술실 각 공간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날은 마침 전교생이 준비하는 전통문화 발표회가 있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강당으로 들어가니 학생들이 무대 위에서 전통 의상을 입고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무대에 서지 않는 학생들도 뒤에서 분주히 소품을 정리하거나 친구를 돕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클레어가 말하던 공동체 정신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리허설이 시작되자 학생들은 장단에 맞춰 부채춤을 추고 또 다른 팀은 판소리 한 대목을 짧게 공연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술 공연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신들의 문화와 전통을 자부심 있게 표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휴식 시간에 몇몇 학생들이 제게 다가와 서툰 프랑스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봉주르, 앙드레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놀라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제 딸과 함께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생들이라고 했습니다. 한 학생이 수줍게 물었습니다. 클레어는 프랑스로 잘 돌아갔나요? 여기 있을 때 항상 웃고 있어서 저희도 즐거웠어요. 저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딸이 여기서 단순히 유학생이 아니라 친구로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급식실로 향했습니다. 식판에 음식을 받아 자리에 앉자 학생들이 서로 반찬을 나눠주고 늦게 온 친구를 위해 자리를 비켜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이런 장면을 프랑스 학교에서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개인주의가 강한 프랑스와 달리 이곳에서는 자연스럽게 서로를 챙기고 돕는 문화가 존재했습니다. 옆에 앉은 한 교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공부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것도 교육의 중요한 부분이죠. 그 한마디가 제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저는 예술을 통해 늘 인간의 가치를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실생활 속에서 가르치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발표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학생들이 무대 위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또 다른 학생은 프랑스어로 간단한 자기소개와 소감을 말했습니다. 그 아이의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한 시간이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세상은 책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만나서 배우는 거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딸이 왜 이곳에서 변화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학교를 나서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에서의 경험이 내 편견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구나. 저는 이제 제 딸이 변한 이유를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방문을 마친 다음 날, 저는 딸이 특별히 추천한 곳을 향했습니다. 아빠, 북촌 한옥마을 꼭 가보세요. 거기서 한국을 진짜 느낄 수 있어요. 클레어가 공항에서부터 여러 번 강조했던 곳이었습니다. 서울의 중심 한쪽, 높은 빌딩들 사이에 자리한 북촌 한옥마을에 들어서자 공기의 결이 달라졌습니다.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 양옆으로 낮은 기와 지붕이 이어졌고 담장 위로 비집고 나온 감나무 가지에 주황빛 감이 달려 있었습니다. 파리의 오래된 골목과는 전혀 다른 정취였습니다. 한옥의 목재가 내뿜는 은은한 향, 기와 위로 비스듬히 떨어지는 햇살, 바람에 흔들리는 창호지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순간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오래된 시대로 들어온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골목길을 걷다 보니 작은 찻집 앞에서 한 어르신이 마당을 쓸고 계셨습니다. 연한 회색 한복 저고리를 입고 허리를 곧게 세운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카메라를 들고 풍경을 찍자 어르신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외국 분이신가 봐요?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서툰 한국어 대신 프랑스어와 영어를 섞어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왔습니다. 제 딸이 한국에서 공부를 하게 되어 저도 한국을 보러 왔습니다.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짓했습니다. 멀리서 오셨네요. 일이 들어와서 차 한잔 하고 가세요. 작은 마루에 앉자 어르신은 따뜻한 유자차를 내어주셨습니다. 찻잔에서 은은한 유자향이 퍼졌습니다. 한 모금 마시자 달콤함과 상큼함이 입안 가득 번졌습니다. 저는 마루 너머로 보이는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장독대 위에 가지런히 놓인 장독들, 그 옆에 말라가는 고추와 마늘, 그리고 바람에 살짝 흔들리는 감잎들.
그 풍경은 저에게도 알 수 없는 향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 나라의 전통이 아니라 사람 사는 정겨운 모습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제게 한국의 옛 생활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예전에는 이 골목마다 아이들 뛰노는 소리, 방앗간에서 매주 찢는 소리, 장터에서 오가는 흥정 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그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문득 프랑스 시골 마을의 오래된 시장을 떠올렸습니다. 시니어 시청자분들이라면 이 장면에서 자연스레 옛 시장과 골목의 추억이 스칠 것입니다. 차를 다 마신 뒤 어르신은 제게 한 가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프랑스에서 오셨다고 하셨죠? 사실 이 골목에도 프랑스와 인연이 있어요. 저는 놀란 표정으로 그분을 바라봤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때 프랑스군이 이 땅을 지키기 위해 먼 길을 왔었어요. 당시 저는 어렸지만 그 군인들이 추위 속에서도 이 나라를 위해 싸웠던 걸 기억합니다. 우리는 그 빚을 아직도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묵직해졌습니다. 프랑스와 한국, 두 나라가 그토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사이에는 피로 맺어진 인연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당시의 프랑스군은 이름도 얼굴도 다 알 수 없었지만 그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이 평화로운 마을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오신 손님이라면 저희에겐 가족 같은 분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알 수 없는 울림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한국이 단순히 경제 발전을 이룬 나라가 아니라 역사와 기억을 품고 있는 나라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찻집을 나와 골목을 다시 걸었습니다. 어느 집에서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다른 한쪽에서는 담 너머로 김장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서로 웃으며 김치를 버무리는 손길, 그 사이사이 오가는 정겨운 대화 소리. 이 모든 것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힘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라는 겉으로 보는 것 이상으로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구나. 북촌의 햇살 아래에서 제 편견은 또 한 겹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북촌을 나와 다시 서울 거리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혼자 조금 더 한국의 골목과 시장을 둘러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가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지도 앱을 켜고 걸었지만 낯선 골목과 복잡한 교차로에서 방향 감각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그렇게 걷다 보니 어느새 익숙하지 않은 작은 주택가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길은 점점 좁아지고 양옆에는 낮은 건물과 오래된 상점들이 보였습니다. 앱은 계속 경로를 재탐색합니다라고만 반복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제 앞을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짙은 남색 점퍼에 낡은 모자를 쓰고 양손에는 장바구니를 들고 계셨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습니다. Excuse me, could you help me? 노인은 제 말을 듣고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프랑스어와 영어가 통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저도 한국어를 하지 못했고 잠깐 어색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몸짓을 이용해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며 지도를 가리키고 목적지를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노인은 제 손짓을 한참 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리고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손짓으로 따라오라는 의미를 전했습니다. 노인은 저를 좁은 골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 길은 제가 아까 지나온 길보다 훨씬 복잡했지만 노인의 걸음에는 익숙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가는 길마다 작은 상점 주인들이 노인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그들의 짧은 대화 속에서 한국의 일상적인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 노인은 한적한 도로변에 세워진 낡은 은색 승용차 앞에서 멈췄습니다. 저를 가리키며 차 문을 열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저는 잠시 당황했지만
그의 눈빛 속에 장난기 섞인 친절이 느껴졌습니다. 차는 오래된 모델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조수석에 앉은 제게 안전벨트를 매라는 손짓을 하더니 천천히 차를 몰았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은 점점 낯익은 거리로 바뀌어 갔습니다. 도착한 곳은 예상과 달리 제가 가려던 호텔이 아니라 작은 식당 앞이었습니다. 노인은 차에서 내려 제게 손짓을 하며 식당으로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당황했지만 배가 고파왔던 터라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식당 안은 소박하고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작은 나무 테이블, 벽에 걸린 달력, 주방에서 풍기는 구수한 냄새가 마음을 편하게 했습니다. 노인은 주인에게 무언가를 간단히 말했고 이내 김치찌개와 여러 반찬이 차려졌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노인은 제 모습을 보더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더니 젓가락을 손에 쥐어주고 바디랭귀지로 이렇게 잡는다는 것을 천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친절한 시범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번졌습니다. 한 숟갈 김치찌개를 맛보자 깊고 진한 국물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프랑스의 향신료와는 전혀 다른 고추와 마늘이 어우러진 맛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식사 내내 우리는 서로의 말을 거의 이해하지 못했지만 눈빛과 손짓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노인은 제 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듯 아이를 가리키며 질문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에서 클레어의 사진을 보여주며 My daughter라고 말했습니다. 노인은 환하게 웃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그 짧은 시간 속에서 언어는 장벽이 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전해지는 데는 긴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노인은 다시 차를 몰아 저를 호텔 앞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내릴 때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 속에서 저는 이 나라의 진짜 힘을 느꼈습니다. 경제나 기술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정치인 말입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곳에서 나는 매일 한 겹씩 변해가고 있구나. 제가 한국에 머무른 지 어느덧 일주일이 되어가던 어느 날 호텔 프런트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앙드레 씨, 방문객이 오셨습니다. 순간 의아했습니다. 이곳에서 제게 누가 찾아올 리가 없었으니까요. 로비로 내려가 보니 믿기지 않는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제 딸, 클레어였습니다. 아빠. 클레어는 환하게 웃으며 제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저는 놀라움과 기쁨이 뒤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클레어, 너 어떻게 여기에? 클레어는 숨을 고르며 설명했습니다. 아빠가 한국에 오신다고 해서 마침 제가 참가했던 프로그램 후속 일정이 한국에서 열리게 되었어요. 전시 준비가 있어서 며칠만 한국에 다시 왔어요. 아빠랑 한국에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딸이 한국에서 다시 만나자고 웃으며 말하는데 이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꼭 운명 같았습니다. 다음 날 클레어는 저를 한 갤러리로 안내했습니다. 갤러리 입구에는 함께 그린 우리라는 제목의 전시회 안내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전시는 한국 학생들과 해외 교류 학생들이 함께 준비한 프로젝트였고 클레어는 그 기획과 준비 과정에 일부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전시장 안으로 들어서자 벽에는 다양한 작품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국 전통 문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 프랑스의 색채감과 한국의 풍경을 결합한 수채화, 그리고 학생들이 협업으로 만든 대형 설치 미술까지 작품들은 하나같이 두 나라가 함께 만든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클레어는 제 손을 잡고 작품 앞에 섰습니다. 아빠, 이 작품은 제가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한국의 전통 창호 문양을
프랑스의 색으로 표현해보고 싶었어요. 그 그림은 마치 창호지 사이로 프랑스 파리의 석양이 비치는 듯한 색채를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림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예술이라는 것이 이렇게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니 제 안에 있던 고집이 또 한 겹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행사 중반, 무대에서는 학생 대표들의 짧은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한 한국 학생이 또박또박 프랑스어로 인사를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한 시간은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해주었습니다. 예술은 언어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게 합니다. Merci, Claire. Merci, France.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제 딸의 이름이, 제 나라의 이름이 이렇게 따뜻하게 불리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갤러리 한쪽에서는 작은 다과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들이 함께 어울려 간단한 음식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자리에서 벗어나 클레어와 마주 앉았습니다. 클레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전시를 한국에서 직접 보게 될 줄 몰랐다. 클레어는 잔잔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 한국에서 배운 건 작품 기법이 아니라 함께 만드는 법이에요. 여기서는 혼자 잘하는 것보다 다 같이 완성하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한마디는 제 마음에 깊이 꽂혔습니다. 저는 평생 작품의 완성도를 논하며 살아왔지만 정작 예술의 본질이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사실을 제 딸이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해 준 것입니다. 전시가 끝날 무렵 저는 홀로 작품들 사이를 다시 걸었습니다. 벽에 걸린 하나하나의 작품이 마치 저를 향해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알던 한국은 표면에 불과했어요. 여기에 더 깊은 이야기가 있죠. 저는 그 속삭임을 가슴으로 들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 돌아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예술 속에서 한국과 프랑스의 마음을 보았다. 그리고 딸을 통해 그 마음의 진짜 의미를 배웠다. 전시회가 끝난 뒤에도 저는 며칠간 한국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클레어와 함께 있는 시간이 더 필요했고 이 나라가 제 마음속에 어떤 의미로 자리 잡고 있는지 조금 더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그 며칠 동안 우리는 많은 곳을 함께 걸었습니다. 한옥마을을 다시 찾았고 인사동의 오래된 골목을 거닐며 찻집에 들렀습니다. 시장 골목에서는 떡볶이와 어묵을 사서 서서 먹었고 저녁에는 클레어가 좋아하는 작고 소박한 식당에 가서 김치찌개를 함께 먹었습니다. 식탁 위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매콤한 냄새가 공기를 감싸는 그 순간마다 저는 이 나라의 온기를 다시 느꼈습니다. 갤러리에서 알게 된 한국인 교사 한 분이 우리를 초대했습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그냥 가시기 아쉬우시죠? 조금 더 한국을 느끼다 가세요. 영어로는 버거워 보였지만 옆에 있던 학생이 통역을 도와주었습니다. 우리는 서울에서 한참 떨어진 작은 동네로 향했습니다. 버스 창밖 풍경은 점점 달라졌습니다. 고층 건물 대신 낮은 주택이 늘어서고 골목 어귀에는 감나무가 주황빛 열매를 매달고 있었습니다. 늦가을의 햇살이 기와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아 마을 전체가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하니 골목 어귀에서 아이들이 고무줄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장터 소리, 구수한 전을 부치는 냄새는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장면은 저를 잠시 프랑스 시골 마을의 어린 시절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도 시장에서 빵을 굽는 냄새, 마을 어귀에서 장난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었죠. 시간과 장소는 달라도 사람 사는 정취는 닮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사와 학생들은 우리를 한 가정집으로 안내했습니다. 문 앞에는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보자 환하게 웃으셨지만
언어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통역 학생이 간단히 소개를 해주었고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아 끌며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작은 거실 한가운데에 소박한 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김치, 나물, 된장찌개, 갓 지은 흰쌀밥. 그 풍경은 고급스러운 만찬이 아니었지만 그 안에는 마음을 담은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식사를 권하며 제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서툴게 잡았고 그 모습을 본 할머니는 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바디랭귀지로 이렇게 잡는다며 천천히 손동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언어를 뛰어넘는 교감이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식사 중간 할머니는 계속 무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통역 학생이 전해주는 한마디 한마디는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먼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찾아와 줘서 고맙습니다. 따님이 이곳에서 좋은 시간을 보냈다니 저도 기쁩니다. 따님이 여기에서 웃었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분들은 저를 처음 본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이웃처럼 따뜻하게 대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마을 어귀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한참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작별의 순간 할머니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고 저 역시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오갔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클레어와 저는 공항으로 향하기 전 북촌을 한 번 더 찾았습니다. 햇살 아래의 기와 지붕, 골목마다 번지는 된장 냄새와 참기름 향, 그리고 가끔 마주치는 주민들의 인사. 모든 것이 처음 왔을 때와는 다르게 제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클레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한국에 와서 좋으셨나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클레어, 내가 왜 이 나라를 좋아하게 되었는지 이제는 알 것 같구나. 이곳은 화려함 속에서도 사람의 온기가 살아있는 나라구나. 클레어는 미소를 지었고 저는 그 미소 속에서 제 딸이 더 이상 예전의 소녀가 아님을 느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조용히 눈에 담았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골목길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노인들, 서둘러 출근하는 직장인들, 버스 정류장에서 줄을 서는 학생들. 모든 장면이 제 마음속에 따뜻한 인상으로 남았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라는 나에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었다. 여기서 나는 변했고 내 딸과의 관계도 변했고 내 시선도 변했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멀어지는 서울의 야경이 서서히 작아질 때 저는 그 풍경 속에 담긴 사람들의 마음을 오래도록 기억하리라 다짐했습니다. 파리로 돌아온 날 공항에 내리자마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낯익은 공기였지만 제 마음은 어쩐지 묘한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는 눈을 감으면 북촌의 기와 지붕, 장터의 소리, 그리고 따뜻하게 제 손을 잡아주던 한국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뒤 저는 오랜만에 대학 강단에 섰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원래 프랑스 근현대 예술이었지만 제 마음은 자꾸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강연이 시작되자 저는 주제를 살짝 바꿨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프랑스에서 멀리 떨어진 나라, 한국에서 제가 보고 느낀 것들에 대해서요. 강당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과 동료 교수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예술평론가로 살아오면서 작품의 완성도와 해석, 문화적 가치만을 평가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저는 전혀 다른 가치를 보았습니다.
그곳의 예술은 기술과 형태만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마음과 공동체의 정신이 함께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강연 자료로 준비해 간 사진 몇 장을 띄웠습니다. 북촌 골목, 한옥마을의 감나무, 학생들의 전시회 장면, 시장에서 만난 사람들. 화면에 담긴 평범한 일상 사진들이 스크린 위에 번졌습니다. 한국은 화려함 속에서 사람의 온기를 잃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도시의 속도 속에서도 서로를 챙기고 바쁜 생활 속에서도 예절을 잃지 않는 모습은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작품이 아니라 삶 자체가 예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강연장을 가득 채운 학생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 속에서 호기심과 존중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 나라가 교수님의 시선에 그렇게 큰 변화를 준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 딸입니다. 한국에서 제 딸이 변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 변화를 만든 한국의 사람들과 문화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 자신도 변했습니다. 제가 평생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그곳에서는 전혀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 시선을 바꾸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빈 강의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파리의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 석양 속에 저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클레어와 함께 북촌을 걸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낯선 나라였던 한국이 이제는 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나에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었다. 그곳은 나를 변하게 했고 내 딸과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줬다. 그리고 내 시선을 겸손하게 만들었다. 저는 이제 세상을 예전보다 더 넓게, 더 깊이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한 나라와 그 나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한 아버지는 딸을 따라 한국에 왔다가 자신도 몰랐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가 보았던 한국은 단순히 발전된 도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예의, 그리고 따뜻한 정이 살아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는 딸과의 관계를 다시 발견했고 스스로의 시선마저 바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아버지의 여행담이 아니라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에 대해 묻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혹시 우리 곁의 일상 속에서도 이렇게 귀한 마음을 다시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이 되었다면 다음 이야기에도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사연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또 다른 감동을 이어갑니다.